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便っていうのは非常に大きなことになってるわけだけれども、今厳しい状況になってます、正直言って。 지난달 19일 일본 사가현 지사인 야마구치 요시노리가 했던 말을 들으셨습니다. 한국 항공편 감소가 큰 문제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어렵다. 일본 여행 불매운동이 안 먹힐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오늘 의미 있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여행 안 가기, 과연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잠시 후 연구 결과 들어보시죠. 그리고 과거 산호맹 사건을 두고 장관으로서 이제 자격이 부족하다라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할 말은 많습니다만은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사건에 연루됐기 때문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 이것이 야당의 비판인데요. 산호맹 사건이 무엇일까요? 조국 후보자는 왜 여기에 연루됐던 걸까요? 최강병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의도적인 허위 조작 정보, 극단적인 혐오 표현, 이런 부분들은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어서 규제의 대상이 돼야 되고,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논란이 되는 가짜뉴스에 대해 적극 대응할 뜻을 밝힌 데 이어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는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짜뉴스는 규제의 대상일까요? 표현의 자유일까요? 대한민국 시사개보수에서 토론해보겠습니다. 8월 13일 화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반발로 이른바 일본 여행 안 가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이 많이 찾은 일본의 소도시들은 실제로 한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죠. 지금과 같은 일본 여행 불매 운동이 이어진다면 일본 경제에는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분석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관련 보고서를 낸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 연결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본을 향한 경제 보복 조치 가운데 일본 여행 불매가 가장 치명적이다. 그동안 전문가들이 방송에 혹은 또 언론에 나와서 계속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실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좀 틀리게 내수 의존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예. 특히 이제 내수 쪽에서도 이제 도소매 음식 숙박이라든지 이런 서민과 관련된 산업, 즉 관광 산업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본 여행 보이콧이 지속이 되면 상당히 일본 경제가 좀 곤혹스러워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본의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데 그중에 한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고 작년만 해도 75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갔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반복적으로 가게 되고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은 대도시보다는 일본의 지방 중소수 도시를 좀 선호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도시들이 더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그것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7월 통계인데요. 이미 좀 지난 통계긴 한데 그 인천국제공항공사 통계에 따르면은 예를 들어 일본행 여행객이 감소한 도시가 한 25곳, 오사카가 한 7.9% 감소했고요. 아오모리가 11.8%, 그 다음에 마스야마가 42%. 이게 이제 7월 얘기거든요. 8월에는 더 할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아마 언론을 통해서 저도 접했는데, 대마도로 가는 배편이 모두 끊겼다는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 정부는 그 한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면 중국인 관광객으로 대체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비자를 간소화하는 조치 이런 것도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인 관광객도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 한국인 관광객의 대체가 되겠습니까? 중국인 관광객들이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우리 몇 년 전에 사드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이 막 줄었을 때 예. 그때 경험을 생각해 보시면 알겠는데 우리 정부도 이제 대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대체가 좀 한계가 있고요. 그게 단기간에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게 이제 문제고요. 그래서 뭐 일본 정부의 노력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좀 늘어나긴 하겠지만 뭐 그 늘어나는 폭은 뭐 세 발에 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나라에 오는 일본인 관광객도 꽤 많지 않습니까? 지리적으로 가깝고 하다 보니까 또 한류 열풍도 있고. 그런데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는 일본 관광객도 줄어들고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결국은 그러면 양쪽 다 손해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최근에 일본으로 이제 여행한 걸 보면 4년 전에 한 250만 명 선에서 지금 2018년에 불과 4년 만에 이제 750만 명으로 500만 명이 늘었고요. 예. 3배가 늘은 거죠. 그리고 일본은 같은 기간에 한 200만 명대에서 크게 안 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본은 상당히 좀 낮은 수준에서 우리 쪽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는 게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워낙 500만 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약간의 버블이 좀 껴있기 때문에 예. 더 큰 폭으로 주는 게 맞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 관광객들은 몇 년 만에 왜 이렇게 몇 배나 폭등하게 일본을 많이 갔을까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예. 뭐 그 일본 여행 붐이 좀 불었던 것 같아요. 아마 TV에서도 방송도 많이 하고. 예, 그런 것 때문에 뭐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홈쇼핑에서도 뭐 일본 관광을 많이 소개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내 관광이 너무 비싸다. 차라리 뭐 가까운 일본이 낫다 있고 하니까 네네, 그러겠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한국으로 들어온 일본인 관광객이 원래 숫자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지는 숫자도 미미하다라고 합니다만은 이게 올해 계속 시간이 가면 일본에 미치는 영향보다 우리 경제에 준 타격이 더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던데요. 금액 자체가 그리고 관광객 자체가 감소폭이 일본 쪽의 타격이 더 크기 때문에 뭐 장기화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의 타격이 더 심할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관광객 수의 감소폭 자체가 일본 여행이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지금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낸 보고서를 보면 한국인의 일본 여행이 80% 정도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그 80%가 줄어들면은 뭐 일본의 경제에 크나큰 타격이 되는 겁니까? 뭐 일자리가 감소한다든가.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80%가 감소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일본에 지급하는 여행 수지라는 게 이제 그동안에 많이 적자를 보이다가 이제 그 적자폭이 좀 주는 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일본 쪽에서 이제 수입이 감소하는 거거든요. 예.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한국은행, 그 다음에 일본 총무성 통계국, 내각부, 그 다음에 일본 국토교통부 통계를 이용해서 이제 3년간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본의 경제 성장률을 한 0.1%포인트, 2020년 기준으로 떨어뜨리고요. 일자리는 한 9만 6천 명 정도 일본의 일자리가 사라질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9만 6천 개 정도 줄어들고 성장률이 0.1% 정도요? 네. 예, 0.1%면은 일본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될까요? 구체적으로 느낌이 좀 안 와서. 우리나라에서 0.1%포인트라는 거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죠. 예. 예, 근데 일본 같은 워낙 저성장 국가는 최근에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한 0.7%밖에 안 됩니다. 예. 0.7%에서 0.1이라는 건 상당히 크고요. 비율로 보면 한 15% 정도 성장 속도가 감소하는 그런 체감적인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초입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방 경제는 더 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간 쪽이 동경 같은 대도시보다는 이제 지방 소도시 위주이기 때문에요. 예.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 어떤 관광 산업에 상당히 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방자치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 중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지방 경제에 타격이 되면 그 지방자치를 하는 지자체장들이 중앙정부에다가 요구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게 맞는데, 근데 지금 일본 지자체도 보면 지자체장들이 좀 한국에 대해서 좀 강경파도 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식대로 안 갈 정도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쨌든 일본의 이번
우리가 불매 운동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지자체에서 한국 관광업계 종사자들을 뭐 만나러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상식적으로 움직이는 않는 것 같군요. 예. 예. 자, 일본의 피해가 더 클 것이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국내에 미치는 반작용도 당연히 있겠고요. 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대응책이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일본 여행 안 가면 일본 사람들도 한국 여행을 안 오게 되겠죠. 근데 예. 당연히 우리가 이제 피해가 있긴 한데요. 원칙적으로는 외교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되고 경제 전쟁으로까지 가지 않는 이제 양국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데, 근데 그쪽에서 계속 경제 전쟁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도 뭐 각오를 해야 될 것 같고, 가장 이제 피해를 받는 게 이제 이 이슈에 대해서는 관광산업입니다. 국내 관광산업 아무래도 대일본 의존도가 높고요. 그러니까 여행사나 항공사의 피해가 좀 많이 갈 것 같고, 이런 쪽에 대비해서 큰 기업들은 상관이 없는데 작은 기업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대한 뭐 금융 세제 지원, 그다음에 모니터링 이런 게 강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일본인이 안 왔을 때 우리도 이제 다른 국가들의 수요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다행히 한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류 마케팅을 이용을 한다면 뭐 우리 쪽에 받는 피해를 좀 최소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직 관광 쪽에서는 우리 정부가 뭐 뚜렷한 대응을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일본 여행 보이콧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거기에 정부가 끼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참 우리 정부의 지금 대일본 전략은 주로 이제 뭐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듯이 우리도 이제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방향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본이 하는 만큼 우리도 한다.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옳은 방향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 연구를 이제 쭉 해보셨으니까 한국인인 관광객이 일본에 갔을 때 돈 쓰는 비용하고 네. 일본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쓰는 비용하고 어느 쪽이 돈을 더 많이 쓸까요? 당연히 전체적으로 보면은 관광객 수가 많으니까 이제 우리가 더 많이 쓸 거고요. 개인으로 봤을 때. 인당으로 따져 보아도 우리 쪽이 좀 훨씬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워낙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예. 일본의 숙박, 그다음 음식 이런 거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하고 우리나라 안에서의 뭐 같이 그런 숙박이나 음식 쪽의 비용을 따져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1인당 쓰는 비용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당연히 일본이 더 큰 타격이다 이렇게 보실 걸 테고요. 네, 그 아까 우리 정부의 조치 이야기했었는데 일단 관광에 대한 조치는 우리 정부가 뭐 특별히 내놓은 건 없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그 한국을 좀 이렇게 일본 정부에서 한국 가는 것을 막는 뭐 그런 이야기 정부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 예. 이야기는 이제 항상 나오는 거고요. 예. 뭐 우리도 뭐 며칠 전에는 우리 외교부에서 뭐 안전 지역이 아닌 예. 뭐 그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민간이 뭐 여행을 가는 걸 금지한다 이런 걸 대놓고 하기는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방사능 문제로 인해서 조금 뭐 여행 가는데 이거를 경고할 수 있는 뭐 그런 카드를 쓰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거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일단은 일본의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이제 그 문제인데, 예. 왜냐하면 그 방사능과 관련된 식품 안전이라든가 일본 여행을 했을 때 안전 문제, 이게 이제 가장 아픈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2020년제 도쿄올림픽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때문에 이 문제가 만약에 부과하게 되면 이제 올림픽이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먼저 거론하면 이제 일본은 막가자는 걸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예. 근데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는 있고, 다만 이제 저쪽에서 전쟁을 더 심화시킨다면 어쩌겠습니까? 그 수밖에.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어쨌든 그 민간인들과 민간 단체에서 이렇게 일본 불매 운동 또 여행 안 가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이 교류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 또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우리 정부 차원의 지금 싸움이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일본 국민을 싫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일본과의 정상적인 교류, 학술 교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져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최강병기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엄태섭 변호사,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8구 개각으로 7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제 열릴 예정인데요. 하이라이트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조국 후보자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으면서 지명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산호맹 사건을 이야기했는데 산호맹 사건이 뭡니까? 이게 이제 아주 오래된 사건이죠. 이제 1989년에 당시 이제 안기부가 수사에 들어가면서 이제 불거진 사건인데 정식 명칭은 이제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라는 단체입니다. 당시 안기부 발표에 따르면 이 노동자 중심의 전위 정당을 결성해서 무장 봉기를 해서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로 했다. 말 그대로 이제 국가 전복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수사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기부가 당시에 누구를 구속했냐면 이제 박노해 시인과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백태용, 현재 이제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신데 이 두 분을 이제 그 수괴로 이제 지목하고 이제 구속을 했고 이후에 계속 수사를 이어가서 총 이제 관련된 인사를 총 한 300여 명을 기소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루가 됐는데 1993년에 울산대 법대 전임 강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산호맹에 가입해서 활동했다는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됐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사건을 이제 황교안 대표가 거론을 한 거고요. 그 재판 열렸을 거 아니에요? 재판 과정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재판 과정은 이제 1심 재판. 1심 재판에서는 재판장은 김항식 전 국무총리였죠. 그때는 이제 2년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3년 선고가 됐었죠. 조 후보에게. 왜냐하면 국가보안법 위반.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로 본 거죠. 그 산호맹을. 그래서 조 후보자에게 2년 6개월과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는데 2심에서는 형량이 좀 줄었어요. 그 이유를 보면 지금 정확하게는 조국 후보자는 산호맹이 아니라 산호맹의 산하기구인 사과원, 그러니까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이라고 하는 그 산하기구에서 연구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 사과원은 설립 목적과 강령, 활동 내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반국가 단체인 산호맹의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하고 또 산호맹의 지원을 하는 데 주목적이 있지 직접적으로 반국가 단체 행위, 즉 국가 반란을 일으킬 목적은 없는 만큼 이적 단체로 불과돼야 되고 이적 단체에서 활동한 것은 맞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한 그런 내용이었고 대법원 3심에서도 마찬가지 그 2심과 동일한 판결로 확정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 산호맹 사건이 정말로 국가를 전복하려고 해서 일으킨 사건이냐, 아니면 당시 시대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당시 정부에서 또 공안 정국에서 이 사건을 부풀려서 벌어진 사건이냐. 왜냐하면 나중에 이 직접적인 핵심 인물이었던 박노해 씨나 백태웅 씨가 전부 다 사면 받았고 민주화 유공자가 됐거든요. 그럼 뭐가 정답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시 실제로 이제 나중에 활동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당시에 노동자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한 활동이요, 민주주의의 활동의 일환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99년에 DJ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제 사면 복권이 됐거든요. 그리고 국제 앰네스티에서도 조국 교수나 이런 관련된 분들을 양심수로 지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후에도 계속 이게 민주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운동의 한 갈래다라는 주장이 계속 있었고 안기부는 물론 이적단체다 반국가 단체다라고 주장을 했었지만 당시에도 좀 수사가 강압적이었고 좀 왜곡 조작된 게 많다라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도 이 황교안 대표가 언급을 한 것 자체가 본인이 국가보안법을 잘 알고 있는 이유도 있고, 예. 그리고 지금 청문회가 열린다라고 하자마자 모든 관측이 이제 색깔론이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색깔론을 씌우기 위한 좀 예.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도 이 산호맹 사건에 관련해서 6년간 복역했는데. 예, 맞습니다. 같은 논리면 성남시장도 하면 안 되는 거네요. 예, 그렇죠. 전복하려고 그랬으니까 국가를. 예. 예,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이 정말로 국가를 전복할 목적이 있었다면 민정수석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 민정수석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예. 결국은 이번 청문회 때는 저는 오히려 이제 어쨌든 그 당시에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활동 행위 자체가 이제 유죄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었던 사례는 있지만 지금 조국 후보자가 얘기한 것처럼 직접적으로 지금 그 황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폭발물을 만든다든지 무슨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운다든지 혹은 자살용 뭐 독극물 캡슐을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직접적인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조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뭐냐? 박지원 의원은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황교안 대표가 김학의 사건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네, 동의하십니까? 이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황교안 대표가 이제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에 김학의 사건도 있지만 또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좀 그러니까 악연이 좀 있죠. 예를 들면은 그 국정원 댓글 사건에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이 수사 외압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얘기도 좀 나왔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부분이 만약에 청문회에서 거론이 된다면 쟁점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보면 네, 드러나겠죠. 예. 네. 다른 이야기 해봅시다. 죄수와 검사의 부당거래. 뭡니까? 예, 이게 뉴스타파가 월요일부터 이제 시리즈로 내보낸 기획 보도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현재 수사를 하는 검사와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죄수가 사건을 가지고 뭐 거래를 하고 사건을 제공받고 대신 뭐 감형이나 가석방을 약속하는 등의 거래를 했다. 죄수와 검사가요? 예, 그런 내용. 그 영화에서만 나온 얘기 아닙니까? 예, 뭐 영화가 좀 있었죠. 영화보다 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보니까. 이거 유주만 기자가 몇 년 전부터 취재했던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제 하다가 이제 지금은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저도 이제 뉴스타파도 뺏겼네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제가 다른 데서 말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심층 취재. 예. 이제 이 사건은 지금 현재 총 10편으로 이제 기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제 1편, 2편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진행될 때 이제 뉴스타파가 발표하기로는 현직 검사들의 성매매 사건과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큰 손들과 이제 그를 비호하는 세력들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정관 변호사와 변호사들의 검은 유착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주요한 그 검찰 내의 타겟은 아마 금융 사건을 총괄하는 이제 서울 남부지검이 될 겁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 연루됐다고 의심되는 검사들이 예. 말을 조심해야죠. 확실하지 않으니까 아직은. 네. 현직에 있습니까? 현직에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면 파장이 커지겠네요. 이미 파장은 커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지금 2편? 근데 10편이나 제작되어 있는지 몰랐는데 지금 2편까지 봤는데 내용이 정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그런 얘기들이더라고요. 보니까. 뉴스타파는 이런 내용을 어디서 입수했답니까? 제보자가 있었습니까? 출연하는 이제 제보자 X라는 분을 시작으로 이제 추가적인 취재가 진행된 됐군요. 걸로 보이거든요. 예. 유 기자도 알죠? 제보자 X 누군지. 방금 전에 통화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예. 제가 다른 스피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뉴스타파에서 큰 기획이 나왔습니다. 예. 앞으로 10편이면 8편이 더 남았다는 거잖아요. 예. 야. 근데 자, 이 제보자는 예. 검찰을 그러면 그동안 도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검찰의 수사를 도왔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보자들이 간혹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과 관계된 다른 사건을 얘기를 함으로써 좀 감형이나 좀 수사상의 편의를 좀 도모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 사례가 좀 굉장히 이례적인 이유는 이분이 주식시장이나 이런 걸 잘 안다는 이유로 아예 검사실에 데려다가
이분과 이 사람과 관계 없는 새로운 사건을 발굴해서 아이템을 내도록 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은. 1편 보도에 따르면은 대표적으로 나온 사건이 이제 신우라는 기업이랑 SIT 글로벌의 주가 조작 사건이 나오는데 그건 실제로도 이제 검찰이 보도 자료를 배포한 수사들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이분과 관련이 없는데 이분이 직접 자료를 찾고 그다음에 검사에게 브리핑을 함으로써 이제 사건화가 돼가지고 진행이 된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가석방을 서로 이제 약속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뭔가 한 건 우리에게 줬으니까 선물을 줘야 되니까 가석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도대체 이게 구체적으로는 뭐가 문제냐. 간혹가다 보면은 검사는 이제 본인이 수사를 할 때 그에게 혐의 사실이 협조를 하면은 형량을 좀 깎아주겠다라든가 이제 플리바게닝이죠. 플리바게닝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수사 협조를 통해서 수사의 어떤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그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이거는 본인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의 아이템을 발굴해서 검사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 이제 수사의 주체는 검사 아니면 사법경찰관입니다. 법률에서. 법률에서. 근데 그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아닌 이런 그 재소자가 수사한 사건을 검사가 받아서 그 마무리를 하고 기소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그 재소자가 파헤친 모든 증거들은 위법 수집 증거가 돼서 증거 능력을 잃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은 사건의 시작부터 성립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의 사건들은 고발이나 고소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사건화가 되게 되는데 그렇죠. 과연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인지해서 수사를 들어갔느냐를 또 따져봐야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재소자로부터 관계없는 사건을 받아서 사건을 수사를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수사가 타당했느냐 여부도 이제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수가 검찰 수사에 참여해서 함께 수사하고 그 대가로 검찰 수사관에게 민원을 청탁한다든가 가석방을 요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수사관은 다시 나한테 민원을 청탁하고 그랬으니까 그 대가로 죄수들한테 돈을 뜯어내고 향응을 받고. 그리고 또 친하다고 하니까 이제 죄수들은 이제 호가호위하면서 다른 죄수한테도 금품을 요구하는. 금품을 요구하고. 이거 먹이사슬이네. 이게 먹이사슬뿐만 아니라 또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생태계 비슷하게도 형성이 좀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재소자가 다른 재소자의 사건을 검사실 쪽에 전달을 해주고 그거를 기회로 그 재소자로부터 따로 이 금품을 수수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소자 사이의 생태계도 또 형성이 돼 있고 또 이게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또 사실 편한 점도 있습니다. 편하죠. 사건들을 아무래도. 자꾸 캐낼 수가 있고 정보를 모을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발품 없이 수사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요.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지는 결과물이 돼버리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사실 이게 결국은 검사들에게 권한이 좀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거든요. 이게 이제 재소자를 활용해서 수사를 한다는 것은 뭔가 줄 것이 있기 때문이고 그 줄 것이라는 게 결국은 검사에게 권한이 있다는 거고 그 권한이라는 것은 뭐 재소자를 가석방을 시켜준다든지 혹은 뭐 민원 청탁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검사들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제보자가 나뿐만이 아니고 이런 행동을 하는 죄수를 여러 명 봤다라 그랬거든요. 예, 다른 두 팀이 더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죠. 이건 글쎄요. 검사실 옆에 방도 만들어줬다고 하던데요. 재소자. 이 사건과 그러니까 이 보도와 관련해서 검찰 쪽에서 어떤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까? 예, 검찰에서는 이제 바로 이제 그날 당일날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이 제보자 X라는 분이 수사에 협조한 거는 맞지만 본인이 제보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다음에 가석방은 검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가석방을 약속한 적은 없다. 그리고 뭐 출정이라고 하죠. 이제 검사실에 나오는 구치소에서 검사실에 나오는 횟수가 200여 회가 아니라 한 100여 회 안팎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200여 회는 그 방송 내용에도 증거가 있던데요. 예,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 재판과 관련된 출정까지 다 포함한 게 200여 회고. 그러니까. 이제 검찰 쪽은 한 100여 회 안팎에 불과하다. 많지 않다라고 이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논란은 될 것 같네요. 좀 지켜봅시다. 다른 얘기 해보죠. 계곡이나 하천에서 평상을 깔고 영업하는 식당들이 많습니다. 올여름에 저 벌써 2번이나 갔다 왔네요. 얼마 내셨어요? 저는 백숙 한 마리에 8만 원.
그리고 파전 하나에 25,000원 주고. 능이백숙은 20만 원까지. 능이백숙 20만 원까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예. 근데 그 하천에 계곡에 발을 담그려면 그 식당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게 갈 수가 없어요. 평상이 이렇게 빼곡하게 차 있기 때문에 지나갈 수도 없어요. 지나갈 수도. 이게 그 백숙 주인의 백숙 가게 주인의 하천인지. 아니죠. 사유지도 아니고 심지어 공유지. 그러니까요. 예, 자연공업법상 다 공유지입니다. 거기는. 이건 당연히 우리 시민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몇 년 전이 아니죠. 몇십 년 전부터 이거 문제 있다고 계속 주장이 되어 왔습니다만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가 하천 불법 점유 영업행위를 1년 안에 뿌리 뽑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네, 이번에 그 이재명 도지사가 하천 불법 점유 행위자들이 벌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벌금을 내고 또 왜냐하면 하면 이게 되니까. 벌금도 아니에요. 과태료예요. 과태료 200만 원 이하거든요. 그것도 1차에 걸리면 이제 50만 원 정도 됐어. 자, 1차가 25만 원, 2차가 50만 원, 세 번째 걸리면 100만 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과태료 내고 그냥 영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능이백숙 5마리만 팔면은 100만 원 나와요. 내고 그냥 한철 장사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철거도 하고 이제 그와 같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행정 대집행이라고 해서 치워라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은 제3자로 하여금 그 집행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뭐 평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옮겨버리게 하고 나중에 그 비용을 사후적으로 청구하는 그런 대집행을 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도지사가 철거도 하고 비용 징수도 해야 한다. 안 내면 토지부동산 가압류까지 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죠. 이번에.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감사하고 징계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세게 그렇죠. 나왔네요. 예, 뭐 지난 한 10여 년 이상 계속 반복됐고. 그래서 내년 여름에는 한 곳도 없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는데 그러면 그동안 다른 지자체장들 그리고 전임 지자체장들은 왜 안 했을까요? 일단 상인들 반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이번에 좀 이재명 지사가 좀 강한 좀 의지를 좀 밝혔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뭐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불법 영업시설 철거를 위해서 지난해 7월 1일 취임하자마자 이제 좀 움직여. 남양주 시장이. 예. 하천별 행정대집행 통지를 하고 철거 독려하고 그다음에 3월부터 강제 철거에 돌입해가지고 1년 정도 걸렸는데 보면은 그 과정 동안 뭐 시장에게 밤길 조심하라는 등의 협박 같은 것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이 지자체장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자신의 이제 선거 때를 대비해서 이제 상인들의 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또 딱 강력한 제재를 하기가 또 쉽지 않은 좀 현장의 좀 상황들도 있거든요. 강력한 제재하면 상인들한테는 표를 못 받겠습니다만 다른 도민들, 시민들한테는 표를 받을 것 같은데요. 잘했다고? 예, 근데 또 이제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뭐 이러면서. 근데 이게 그동안 대집행을 못했던 것도 저는 사실 그 관련된 자연공업법을 좀 살펴봤더니 대집행을 그러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현재에도 뭐 추가적으로 다른 법을 뭐 제정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집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 이제 개고 처분 먼저 하고 이제 강제 철거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못했던 이유가 이게 뭐 평상이라든가 방갈로 중에서도 이렇게 그 바닥에다가 뭐 시멘트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완전히 그 지면에다가 정착시키지 않고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런 행정 대집행 계고라든가 사전적으로 뭔가 정보가 들어가면 싹 다 치웠다가 미리 듣고 다시 옮기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공무원들과 유착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담당 공무원 직무유기로 감사하고 징계까지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하고 마칩시다. 이재명 지사 그 내일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린다고요? 예, 내일 열립니다. 1심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제 무죄가 나왔죠. 그러니까 1심에 검찰이 이제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는데 모두 무죄가 됐고요. 검찰이 이제 즉각 항소해가지고 이제 현재 2심 재판까지 왔습니다. 아마 검찰이 1심 구형을 그대로 내일 아마 유지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쟁점은 이제 뭐 1심하고 똑같습니다. 뭐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그다음 그것 등 총 4개 혐의, 이제 친형을 강제
그 진단해서 정신병원에 감금 입원시켰느냐, 그다음에 허위 선거 공보물과 검사 사칭 뭐 이런 종류의 것들이거든요. 가장 쟁점은 이 친형 강제 진단 부분인 것 같습니다. 1심 때도 그랬었죠. 예, 네 가지 모두가 무죄가 났습니다만 친형 강제 진단 부분이 검찰과 변호인단의 논리가 가장 세게 붙었던 곳인데 그 마지막에 그 검찰 쪽에서 이재명 지사한테 유리한 증거를 숨겨버렸거든요. 내놓지 않고 그게 마지막에 이제 법원에서 오픈해라라고 해서 그게 아마 무죄가 난 결정적 배경이 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2심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변호사님? 결국은 저는 사실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그 대장동 허위 선거 공보물이라든가 검사를 사칭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이제 1심에서도 같이 문제가 됐었는데 결국은 이 공직선거법이라는 게 목적이 결국은 이게 선거를 통해서 국민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또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하고 또 부정선거를 방지해서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허위 선거 공보물이나 검사 사칭과 같은 내용들로 인해서 그 선거의 내용에 국민의 의사가 왜곡돼서 반영되었을지 아니면 그대로 반영되었을지 여부도 똑같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솔직히 항소심 재판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어렵습니다. 결론이 없네요. 이지만 기자도 결론이 없습니까? 조심스럽죠. 저는 조심스럽게 뭐 1심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무죄. 싶습니다. 그 예측해오를 정치자들이 좋아합니다. 그냥 결과 나오고 다음 주에 그거 누가 틀렸네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2심 또 뭐 이거는 대법원까지 갈 것 같기 때문에 시간은 결론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길게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제 항소심에서의 판단은 잘 뒤집어지기 좀 어렵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야구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주간 야구 브리핑 조진성 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진성 캐스터 지금 하나 이글스 유니폼을 입고 왔는데 우리 지금 보이는 라디오 이동영 TV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편파적이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벌써 그런 글이 왔나요? 왜 하나를 입고 왔냐? 왜 하나를 입고 왔냐?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언더독을 응원합니다. 지금 하나가 그 10개 팀 중에 10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화의 선전을 바라는 의미에서 한화 유니폼을 먼저 입었고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10개 구단 유니폼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롯데를 입고 다음 주에는 롯데를 입고 올 겁니다. 그래서 아래 순위부터 차근차근 응원하는 마음으로 입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난주에 우리 보이는 라디오 팬들이 유튜브로 보는 팬들이 조 캐스터는 왜 똑같은 옷만 입고 오냐. 그 얘기 때문에 지금 입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피드백이기도 한데 약간 오해가 있는 것이 제 옷 중에 흰색 계열의 옷이 굉장히 많습니다. 흰색인데 여기 이렇게 스트라이프가 가로로 있는 것도 있고 세로로 있는 것도 있고 체크로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멀리서 보면은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었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야구 캐스터인데 뭔가 차별화할 게 없을까 해서 유니폼을 입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야구 팟캐스트 진행자로 발탁됐다고요? 예, 맞습니다. 뭡니까? 그 김정준의 야구수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미 제 예전 회사 동기 캐스터가 하고 있었는데 같이 지금 이제 공동 진행을 일단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즌 2에는 아마 같이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식화가 되지 않았는데 이걸 지금 말씀해버리셔서 할 것 같습니다. 김정준의 야구수다입니다. 이동영의 정면승부 주간 야구 브리핑을 통해서 제가 출세를 했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거 제가 자랑하려고 이야기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랑했으면 다 잘 되거든요. 고맙습니다. 주식도 잘 되기를.
류현진 선수 이번 주 어땠습니까? 네, 류현진 선수. 이번에도 류현진 했습니다. 어제 애리조나전에서 7이닝 무실점 시즌 12승을 달성을 했는데요. 평균 자책점을 1.45로 끌어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이 영상 경쟁자 소로카 그리고 슈워저를 0.8점이 차이가 나게 넘게 차이가 나게 이제 크게 따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인지 더더욱 이제 사상 첫 아시아 투수 사이 영상 그리고 평균 자책점 타이틀에도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섰게 됐습니다. 자, 과연 올 시즌 개인 최다인 14승을 넘어서 박찬호가 세웠던 한국인 최다 승인 18승을 경신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류현진 선수가 한번 8번, 9번 정도의 등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다 이긴다면요. 예. 경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다승 부분에서도 이번에 12승을 거두면서 바짝 추격하고 있고 예. 평균 자책점 부분에서는 압도적 1위이기 압도적이죠.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예. 지금처럼만 계속 한다면은 그렇죠. 싸이 영상은 따놓은 당상이다. 예. 더 넘어서 MVP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 꿈 같은 이야기잖아요. 작년 시즌만 해도 예. 이거를 정말 꿈을 꿀 수가 있었습니까? 하지만 꿈은 이루어지고요. 그 꿈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화할 수 있도록 지금 류현진 선수가 아주 차근차근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꼭 예. 이게 현실이 됐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기대해보고요. 네.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많은 일들이 지난주에 있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먼저 오승환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경기를 뛴 건 아니고요. 이 라이온즈 파크를 찾아서 삼성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기자회견에서는요, 원정 도박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사죄의 뜻을 먼저 밝혔는데요. 사실상 다음 시즌부터 오승환 선수는 뛸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에 현실적으로 이번 시즌은 가을 야구가 좀 힘들어졌어요, 삼성이. 예. 그래서 오승환 선수가 복귀를 하더라도 당장 뛸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승환 선수가 활약을 한다면 다음 시즌에 활약을 하게 될 텐데 삼성이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왕조라고 하면서 4년 연속 막 우승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다음 시즌에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KT 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강백호 선수가 돌아왔다고요? 예. 요 얘기하기 전에 아까 많은 일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예. 양현종 선수가 라팍 공포증을 극복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패였거든요. 그랬어요? 예, 라이온즈 파크에서 전패였는데 얼마 전에 승리를 거두면서 라팍 징크스에서 탈출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백호 선수가 돌아왔는데요. 돌아온 지 3경기 만에 멀티 홈런 때려내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완전 확실한 복귀를 알렸는데요. 현재 5강 싸움을 하고 있는 KT에게 강백호의 복귀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근데 KT의 앞으로의 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계속 밀리는 팀들하고 주로 좀 많이 붙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백호 선수가 소위 엄청난 활약, 약간 선수가 미친다고 하죠. 예. 그런 활약을 하게 된다면 KT도 충분히 5강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KT 팬들은 지금 굉장히 들뜬 마음일 텐데 창단 후 만일 이번에 5강에 들어가면 창단 후 첫 가을 야구를 하는 거잖아요. 예. 상당히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좀 살펴볼까요? 네. 광주에서 두산과 기아, 잠실에서 키움과 LG가 맞대결하고요. 네. 문학에서는 삼성과 SK, 대전에서 NC와 하나, 그리고 사직에서 KT와 롯데 경기가 예정돼 있는데 두 경기만 소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5강 싸움을 하는 팀들이 NC와 KT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기아에게도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경기 한 경기가 정말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아가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김기훈 선수가 오늘 선발인데요.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과의 경기네요. 예, 두산과의 경기 맞습니다. 그런데 두산이 강팀이니까 기아가 어느 정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네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기아가 굉장히 좋고요. 두산이 약간 요즘 오재원 선수를 주로 쓰면서 가을 야구를 대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리그 경기는 약간 좀 힘을 좀 빼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아가 충분히 노려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키움과 LG의 경기인데요. LG 역시 지금 가을 야구 안정권이라고는 해도 한 5할 승률은 맞춰놔야 이제 가을 야구에서 조금 더 힘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경기가 참 재밌습니다. 키움의 선발 김선기 선수가 전승의 사나이고요. 나오면 다 이겼어요. 그리고 류재국 선수 올 시즌 나오면 승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승의 김선기 대 무승의 류재국. 이런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방망이 싸움은 어때요? 키움과 LG 말씀이신 거죠? 지난주에는 키움의 방망이가 좋았습니다. 지난주에 팀 타율 1위가 키움이었는데 또 LG는 후반기 팀 타율이 1위예요. 그래서 LG와 그 키움의 그 방망이 대결을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 키움의 선발 김선기 선수가 지금 최근에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이 전승인데 이 키움의 이 김선기를 LG 방망이가 과연 무너뜨릴 수 있을지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유재국 선수의 부활도 LG 팬들로서는 상당히 기대해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경기 외적으로도 좀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살아날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칭칭 walla walla bang bang 우이 우아아 칭칭 walla walla bang bang 우이 우아아 칭칭 walla walla bang bang 대한민국 시사 개보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박지원 변호사, 개그맨 강성범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로 시장에 불안감을 주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가짜뉴스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하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경제 관련해서 이런 뉴스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근거라든지 뭐 정확한 어떤 통계에 기반하지 않고 일단은 뭐 경제 안 좋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어떤 가짜뉴스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막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하기 위해서 가짜뉴스 이거는 뭐 안 된다 그 얘기를 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인식이 상당히 좀 의아했던 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금융시장이나 아니면 거시경제적인 어떤 불안을 이야기하는 것일 텐데 그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남는 시간에 유튜브 가가지고 그 가짜뉴스를 조회하고 있는 사람들이냐. 전 그게 아닐 거라 보고 오히려 이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책임 있는 당국자들의 발언이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아니면 여당 측 관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정세를 판단하는 것이지 이분들 시간 남아서 유튜브 가가지고 평론 보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만약에 시장에 불안이 있었다면은 최근에 정부에서 아니면 뭐 민주당의 일본 대책 특위나 이런 곳에서 내는 발언들이 다소 과격한 측면이 있었으면은 그렇게 시장이 반응할 수 있지만은 저는 가짜뉴스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반응했다? 그건 굉장히 아니라는 인식이고 잘못된 인식이라 봅니다. 이 가짜뉴스라는 말을 바꿔야 돼요. 이거 뉴스 같이 이렇게 형식을 해갖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걸 갖다가 그냥 쉬운 말 있잖아요. 찌라시 이렇게 얘기를 해. 자꾸 뉴스라고 하니까 이거 하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이 진짜 뉴스라는 줄 알고 자꾸 덮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말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예. 그 어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고 했는데 세 분 의견 어떻습니까? 좀 당연한 얘기로 생각이 듭니다. 표현의 자유로 보호를 받으려면 제대로 대한 어떤 언론이라든지 제대로 대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짜뉴스가 이게 혼동이 좀 되고 있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어떤 정부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냥 무논리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짜뉴스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표현의 자유나 언론 자유에 보호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다루고 있어가지고 민주당 안에 보면 가짜뉴스 대책 특위라는 거를 원래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광원 의원님이 위원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꾸준히 이제 가짜뉴스를 제보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그래가지고 이제 여당 차원에서도 강력 대응을 하길 요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민주당에 이제 제보했던 게 과거에 사드 있을 때 그 표창원 의원이랑 손혜원 의원이랑 그 막 전부 다 이야기했던 것들 그리고 일부 의원들이 와가지고
머리에 그 가발 쓰고 춤추면서 사드 때문에 전자파 때문에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이런 것들 저는 적극적인 가짜뉴스 유포 행위로 보고 저는 신고했는데 아직까지 1년 동안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뉴스라는 거를 자기들이 퍼뜨릴 때는 아주 편한 어떤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지금 와가지고 정권에 불편한 점이 생기니까 다르게 잡겠다고 하는 것 이건 상당히 문제 있다 보고요. 이게 또 가짜뉴스 대책 특위에서 뭘 했냐면은 구글에 대해서 사실상 압박을 했어요. 유튜브에 있어가지고 가짜뉴스에 대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기준대로 좀 가주길 이제 압박하는 측면에서 구글도 이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사실 뭐 탄압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죠. 근데 그 민주당 쪽에다 그걸 제보를 했어요? 예, 언제든지 보면 신고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다 민주당 쪽에서 있었던 거 다 신고했습니다.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걸로 들어가면 되겠네. 아닙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 민주당에서 구글 얘기하는 것은 유튜브가 가짜뉴스의 온상이 됐다라고 파악하는 것 같아요. 이준석 최고는 동의합니까? 저는 사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지도자들 많죠. 왜냐하면 사실상 해외 서버를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유포되는 것에 있어가지고 뭐 사실 명예훼손 고소나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는 뭐 진실을 가르기 위한 수단보다도 어쨌든 상대 입을 막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진행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걸 텐데 뭐 저는 페이스북도 보면은 충분히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글을 쓰거나 했을 때는 수사 협조를 하거든요. 근데 그들 나름의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민주당이 불편해하는 것을 맞추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건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민경욱 대변인이 그 가짜뉴스를 방송했던 유튜브 내용을 가지고 논평을 하기도 했고 이번에 한국 콜마 회장이 역시 그렇죠. 가짜뉴스의 유튜브를 보고 또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본인들 명예가 실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이 감내해야 될 아주 그 리스크라 보고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면 안 되죠. 아니죠. 그럼 본인들이 아주 잘못하는 거고. 아니 그 민경욱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아니 지금 예를 들어 이렇게 할게요. 대한민국에 가보면은 그 역사에 대해서도 보면은 지금 뭐 우리가 만주정벌 해야겠다는 사람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들이 근거로 되는 역사적 사실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거 제가 봤을 땐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가짜뉴스에 가깝거든요. 그분들 처벌하러 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가짜뉴스는 이게 뭐냐면 가장 쉬운 게 이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는 하는데 맞아요. 나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좋아. 저 사람 다 싫어. 그냥 다 싫어. 이건 아니에요. 표현의 자유예요. 근데 가짜뉴스라는 건 뭐냐면 여기 한 다리 건너게 되면 그 사람들은 책임감 없이 이게 진짜 뉴스요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동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이거 뉴스 형식을 빌어서 뉴스인 것처럼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한 것처럼 정치인들도 또 자신의 정치적 이익하고 맞아떨어지니까 그 뉴스를 진짜 뉴스인 것처럼 차용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게 되게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거고 말한 것처럼 싫은 걸 싫다고 얘기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자유죠. 싫다고 하기 위해서 이상한 근거라든지 논거를 만들어서 그 진짜 제대로 된 정보인 것처럼 호도해서 뉴스 형식을 빌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것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가 아니고 전 필요하다면 그는 좀 처벌을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처벌하는 게. 그런데 가능하면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죠. 광우병 때 공기 중으로 광우병이 전파된다. 세월호 때 아이들이 손을 흔드는 걸 봤다. 뭐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뭐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거 나중에 보면 다 가짜 뉴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지금 그것을 민주당이 원하는 식으로 규제하려고 하면요. 그때 다 잡아가뒀어야 돼요. 그 사람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는 다소 과도할 정도로까지 허용돼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걸 반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만약에 어떤 일관된 입장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토론해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본인들이 정권 잡은 뒤에는 정권 잡기 전엔 무기였는데 정권 잡고 보니까 불편하니까 이제는 좀 엄격하게 채를 가는 걸 써서 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그건 논란의 소지가 있죠. 네, 저도 이번 정권에서부터 저쪽에서 먼저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런다 요거 없이 그냥 또 단절했으면 좋겠어요. 예. 가짜뉴스의 가장 큰 폐해가 의도를 가지고 뉴스를 생산하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가짜뉴스로 받아들이냐 사실로 받아들이냐 호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뭐 대통령도 한마디 했습니다만 방통위원장은 여기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처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의 이 말은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방통위원장에게 가짜뉴스를 규제할 권한이 어디에 있냐 이렇게 반박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가짜뉴스 때문에 한상혁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면 청와대가 의도 자체가 방통위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워딩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한상혁 후보자 방통위원회에서 가짜뉴스를 제재하는 것이 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하는 걸까? 바른미래당도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네, 이 최고가 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아직까지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상혁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과연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호성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가짜 뉴스나 이런 것에 대한 처벌에 대해 가지고 좀 미온적인 반응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 어떤 정책적 전환을 염두에 두고 만약에 임기를 앞두고 이제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교체하는 것이라면은 그런 의도가 있다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다 청문회에서. 중간에서 내려온 것은 어떤 압력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호성 위원장이 중간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오히려 야당에서는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런 의도냐라고 물어보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저는 뭐 후보자의 소신이라 봅니다. 이게 뭐 질문 강요받은 답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뭐 연계성을 한번 더 짚어볼 수는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가짜뉴스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정계 문제, 호남발 정계 개편 시동 이 이야기를 4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대한민국 시사계보소 4부 이어갑니다. 아까 3부에서 우리 강성범 씨가 찌라시라는 방송에 적절치 않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8038님께서 찌라시는 일본어 파생 단어입니다. 가짜뉴스를 찌라시로 대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죄송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번 기회에 찌라시가 뭔 뜻이에요? 정확하게? 일본 말이면? 예, 일본 말입니다. 뭔 뜻이에요? 찌라스, 퍼뜨리다는 그 단어에서 오는 겁니다. 명사택이네요. 찌라시라니까. 예. 저같이 동사가 명사형으로 바뀐 거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 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범 씨가 방송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요새. 네. 전 공중파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 다시 이제 개그를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예전보다 더 조심해야 되죠. 말 같은 거. 데뷔를 한 게 김영삼 대통령 때 데뷔를 했거든요. 예. 뭐구나. 그때보다 지금이 제재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허용됐던 거 요즘은 이제 뭐 조금 하면 인종 비하다. 그쵸, 뭐 그쵸. 여성 폄하다. 예. 뭐 그때는 이렇게. 정부에서 제재를 했다면 요즘에는 시청자들이 제재를 그렇죠. 하는 게 그것도 힘이 크니까. 그만큼 그때만 해도 뭐 비속어라든지 뭐 욕설 이런 것만 아니면 큰 문제 없이 개그로 했잖아요. 네.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죠, 그만큼. 개그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예전에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90년대인가요? 80년대인가요? 시커먼스 이런 지금 난리 납니다. 전혀 시커멓게 하고. 예전에는 개그라는 게 사실 보면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해가지고 다수가 나머지가 웃고 떠드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불편하게 생각하니까. 예전에는 정치, 종교 이걸 못하게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외모 뭐 이런 거만 갖고 때리고 맞고 이런 것만 가능했는데 요즘은 정치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종교는 계속 못하지만 정치는 할 수 있게 됐는데 그 이제 내성들이 생긴 거죠.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게 불편해지는 거죠. 참 코미디언이 힘듭니다. 강성범 씨가 지금 혹시 누가 만약에 돈 많이 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풍자 개그를 하라고 하면 할 것 같아요? 돈 안 줘도 잘못한 거 있으면 풍자할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 많은 개그맨들한테 고민일 거 아닙니까 보면은 정치 개그, 정치 풍자라는 강자에 대한 어떤 그 시장이 열리느냐가 문제죠. 원래 풍자는 강자에게 하는 거죠. 자, 근데 과연 지금 이 정권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강자입니까? 아니 이렇게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에 대한 풍자라는 거는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 뭐 여의도 텔레토비니 이런 거에서도 허용이 안 됐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고 못하겠죠. 사실 지금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그 말투 따라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무례하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몰아붙이는 상황인데. 그건 달리고. 아니 저는 이제 그건 국가 대 국가 관계 또. 아니 물론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지도자 어쨌든 원수 저는 관계로 보고. 저는 당연히 지금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어떤 개그맨이 뭐 예를 들어 대통령 풍자했다 했을 때 보수와 진보 대통령 지지 반대를 떠나가지고 그걸 용납할 수 있을까는 저는 아직도 물음표예요. 근데 그 코미디의 풍자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사회적 강자. 그 사회에서 강자를 향하는 거거든요. 근데 글쎄요, 대통령이라는 건 그냥 상징적인 거고 과연 이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집단에 있어서 어느 쪽이 강자일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풍자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이 최강자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준석 씨가 자꾸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이 좀 더 넓게 또 내가 얘기 잘못하고 있죠 지금. 또 풍자 얘기를 해서 그런데
분명히 지난 정권하고는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대통령 성대모사도 상당히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해서 글쎄 별다른 제재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다 하잖아요. 근데 이걸 뭐가?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자, 돼요. 우리 얘기로 돌아갑시다. 네. 자, 호남발 정기 개편. 어제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의원 10명이 탈당을 강행했습니다. 총선을 8개월여 앞두고 첫 대규모 탈당인데 정계 개편에 막이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 바른미래당도 이 10명 탈당에 대해서 약간의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스타트 아닙니까 이제? 저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께서 사실 이번에 무슨 의도를 가지고 깃발 들고 나서신 것인지 아니면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제 변수에 맞춰가지고 움직이신 것인지 약간 아직 이해가 안 가는 게 뭘 하시겠다는지 명확히 작전이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정치판 언저리에 있는 사람인데 제가 파악하지 못할 정도면 많은 그래요? 국민들도 이해 못하실 건데 호남 정당을 하겠다는 것이냐 정도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 의원께서 호남 정당이 뭐가 나쁘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게 사실 다른 생각이 별로 없으시다 이런 의미 같습니다. 민주평화당 자체만으로는 총선에서 절대 좋은 성적을 못 낸다. 일단 이 생각이 제일 컸겠죠.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평화당이 큰 틀에서는 호남당이었지만은 저는 뭐 정동영 대표가 무슨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많은 분들이 잘 이해는 파악은 못했겠지만은 정동영 의원님 굉장히 진보적인 색채를 강화하려는 노력들 했어요.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다른 호남 정치인들은 DJ를 만들어냈었고 언제나 대통령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념 정당보다 수권 정당이 되는 걸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차이가 두각돼서 이제 좀 갈라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일단은 민주평화당 자체가 지지율이 너무나 열세죠. 1%, 2% 계속 이렇게 돌기 때문에 계속 있었다가는 무조건 총선 참패가 예상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해야 되고 그 시도 시점은 지금 아니면 놓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여튼 나와서 상품 가치를 높이면 바른미래당 당권파가 볼 수도 있고요. 민주당도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또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을 보고 나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박 변호사 말처럼 바른미래당 당권파 혹은 바른미래당의 호남계 의원 함께 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데 저희 당의 대표님이니까 약간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사실 손학규 대표님께서 사실 바른미래당은 신당이죠. 신당에서 대표직을 맡으셨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잘 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 신당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손학규 대표님과 같이 하고 싶을 거예요. 저는 약간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일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신당의 공간이라는 건 우리가 보세요. 이제 총선을 앞두고 3당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전에 이제 JP가 자민련으로 충청도 지역에서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마지막에 가장 안 좋았던 모습이 뭐냐면 본인이 비례대표 1번 달고 나와가지고 2.7%인가 받아가지고 당선 안 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당의 숙명이었어요. 막판에. JP의 마지막 당선되는 길은 그밖에 없다 생각하니까 본인이 그 길을 선택해서 원래 비례대표 1번, 2번이면 당의 얼굴인데 내가 당의 얼굴이요. 우리 당의 얼굴이면서 우리 당의 목표는 내가 국회의원 되는 거다.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자민련이 그때는 충청도에서 지지도 못 받고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죠. 근데 저는 이번에 신당을 하고자 하는 박지원 의원의 뜻은 아까 말했듯이 대통령을 만들자라는 꿈이 그분 항상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따뜻한 곳에 항상 가고 싶어하는 분이기 때문에 정동영 대표같이 이념적인 걸 추구하고 이럴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로 가도 좋은 대선 주자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저는 손학규 대표님은 아닐 것 같다 왠지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초반에 손학규 대표를 모셔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모 시사평론가가 안철수 대표가 가는 곳마다 당이 깨진다.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동의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또 서로 안철수 대표 모셔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해 실체적으로는 누가 땡기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계에 있는 인사들이 나와가지고 안철수 대표를 자꾸 불러내지 마라.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가볍게 다뤄지기 싫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는데 반대로 또 유의미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제안을 던진 세력은 굳이 따지자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그냥 답한 것이지 누가 안철수 와라 이렇게 선언한 적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몸값 높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민평당. 바른미래당은 그 당비가 한 50억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서로 안 나간다 하는데 민평당 그런 거 없어요?
민평당은 교섭단체가 아니까 그 당의 자산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당비 때문에 안 나가는 거, 당 자산 때문에 안 나가는 건 아닌 게 당에 200억 쌓여있어도 제가 선거 치러봤지만 200억 쌓여있어도 저한테 한 푼도 안 옵니다. 준석 씨는 그러겠지만 저 위에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아닙니다. 총선 앞두고는 각자의 당선이 제일 중요한 목표이지 당 200억 있어서 예를 들어 뭐 지역구에 나한테 1억 내려온다? 1억 내려오면 당선된다? 그러면 내 돈 1억 쓰죠. 네, 주석 씨는 안 그런 거 아는데. 어쨌든 민주평화당에서 탈당파들은 제3지대를 만들어서 그렇죠. 이준석 최고 말처럼 최소 그래도 대권 후보 정도는 데리고 와야 살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누구를 땡겨올 것인가. 그래서 지금 구심점이 없어요. 뭐가 있어야지만이 그래도 당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는데 그 고민을 계속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보도에 따르면 뭐 있다 한 명 뭐 유력한 사람 있다. 누구요? 저도 모르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박지원 의원 갑자기 대선 출마 선언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구심점이 될 만한 인물인지는 뭐 알 수가 없는데 예전에 안철수 같은 정도가 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일단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다만 안에서 이렇게 죽으나 표현은 안 되겠어. 안에서 있으나 그래도 나와서 뭔가 한번 도전해보는가 봤을 때는 후자를 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무슨 이렇게 이름 대한정치파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는 안 받아주겠죠? 지금은 너무 그저께 박지원 의원 시사 프로 나오셔가지고 나는 이중대다. 그냥 딱 얘기하시죠. 그럼 뭐 백중대라도 민주당에서는 지금 받기는 지금 너무나 많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평화당에서 나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잠행하다가 이 정부의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호남에서 뭔가 해볼 수 있는 상황 정도로 노리는 것이지. 그거 보고 있죠. 그분들이 뭐 수도권 출마를 감행할 것도 아닌 것 같고 아까 말했듯이 제가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대선 주자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박지원 의원님이 대선 출마 선언하실 것 같지도 않고 저는 뭐 시나리오는 그렇게 다양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도화선이 될까요? 정계 개편에? 저는 그분들로는 좀 어렵지 않나. 결국엔 지금 어쨌든 여론조사상으로 5, 6, 7%라도 나오는 대선 주자가 껴있어야지 이게 판이 움직이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민평당에서는 여론조사에 이름이 등장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당이 사실 아까 지지율이 낮은 상태로 이제 고민을 했다라는 게 사실 그게 구조적인 문제였거든요. 대선 주자가 없다라는 것이. 대선 주자가 작든 크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바른미래당의 호남계 의원들도 안 움직일 것이다. 민주평화당 탈당파 서로 네가 나와라 내가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다투지 않을까. 그러면 서로 이제 좀 분위기만 고조시키지 서로 아까 말했던 대선 주자 문제 이게 단팥빵집을 열려 그러면은 밀가루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팥을 어떻게 좀 구해와야 되는 거거든요. 안 되면 뭐 새로운 걸 개발해서 피자를 넣든지 피자 치즈를 넣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안에 들어갈 게. 그래도 지금 이래 보면 약간 구획 정리는 될 것 같아요. 뭐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 있지만 결국은 또 바른미래당의 일부는 자유한국당 쪽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대한정치하고 이쪽 바른미래 당권파 손학규 대표를 비롯해서 그렇게 정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뭐 비록 지금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주 유력한 대권 후보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선은 뭐 이대로 포기하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치른다면 결국은 세 덩이 정도로 나눠져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유승민 대표에게 오라 뭐 이런 얘기 어떻게 봅니까? 바른미래당 전체에 대한 러브콜이라고 봅니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건 뭐 상의된 적도 없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자와 인터뷰에서 질문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뭐 진정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형식도 맞지 않고 이건 제 생각에는 당내에서 합의된 것도 아닐 것이다.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게 다 대부분 준비된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게 흘릴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은 정치인들 꽤 있죠. 나경원 원내대표. 트럼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준석 최고 개인적 생각은 어때요? 저는 사실 러브콜 있으면 갈 생각은 있습니까? 제가 사적으로 오히려 거꾸로 나경원 대표를 예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차 한잔 마시면서 저는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제안을 했어요? 네, 뭐 그런 구체적인 제안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있어서 바른미래당이 당대당 통합을 바란다 이런 거에서는 완강히 제가 저도 당 지도부 일원이니까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만일 다시 예전처럼 한 지붕 안에 있는다고 하더라도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가 이루어져야
저는 그거는 오히려 큰 문제가 아닐 것이다 된다. 이렇게 보는데 반대로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제 사실 지난 대선 이후로 수많은 이제 구원투수격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투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본인도 나섰고 그다음에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보면 이제 황교안 체제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바꿔내지 못한 거는 결국에는 그 이념적 지향성을 바꾸지 못한 거였거든요. 탄핵 얘기 안 나왔어요.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에. 근데 와가지고 실컷 몇 달 동안 이제 행사 불려다니고 신나게 하다가 이제 지금 와가지고는 중도층 공략에 실패했다. 왜냐? 갈수록 공안검사적 이미지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한계선을 못 넘은 거지. 저는 뭐 탄핵에 대한 찬반 때문에 지금 황교안 대표가 고전하고 있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얼마 전만 해도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지율이 30%가 넘고 할 때만 해도 바른미래당의 러브콜 이런 행위가 없었는데 지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거든요. 지지율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도 내민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뭐 자유한국당의 구성원들 제가 뭐 명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컨대 좀 더 보수적이고 또 좀 중도적인 게 있다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잘 먹혀들었다고 생각하다가 최근에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보수로 갔다가는 안 되겠다. 중도 정도로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이념적인 부분도 많이 좀 바뀌거나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민주당과 청와대가 자신들에게 친일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하는데 그 소위 말하는 친일 프레임이 씌워져서 지금 저러는 게 아닌가. 그렇죠. 지지율이 떨어진 거 아닌가. 저는 예를 들면 이번에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가 지금 이렇게 일본이 보복하고 이런 사태가 문재인 정권의 자작극처럼 보인다. 그거 웃으면 안 돼요. 웃으면 안 돼요. 깜짝 놀랐네. 예,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과연 국민들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역풍 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계속 되풀이 되다 보니까 지지율이 빠지는 게 아닌가. 그건 그런데 정민경 최고위원은 지금 현직 의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당원들의 총의로 선출된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그게 당원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김순례 최고위원도 있지만은 저는 그 구조적인 문제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벗어나지 않는 한 제 생각에는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가 논하는 거는 자유한국당의 어떤 전략적 측면에서 실패를 논하는 것인데 저는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19대 총선 때 공천할 때도 옆에서 봤고 20대 때도 내가 실제로 총선에 있었으니까 봤는데 지금 20대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인재 영입이 전혀 안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전략 전술은 장군이 짜는 거고 중앙에서 짜는 거지만은 지역에 가면 그래도 각계 전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각계 전투 능력도 굉장히 저하되고 있다. 이게 구조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동네에서 교류하는 자유한국당 분들 만나보면은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게 그 각계 전투 능력에 대한 부분. 뭐 이거거든요. 과거에 그런 여당 하던 시절의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작극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자작극이라면 만약에 일본하고 해서 우리가 피해가 컸어요. 그러면 정권 지지율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건 뻔할 텐데 이걸 자작극을 합니까? 또 그 반대라면 그러면 이길 방법을 알고서 자작극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미경 의원이 자작극이라고 본인이 한 거는 이제 인용했는데 공로명 외교부 장관을 인용한 건데 사실 그분이 대표적인 대일 외교관입니다. 주일 대사도 지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정기영 의원이 부적절한 인용을 한 건 사실이나 그 발언 자체 아이디어가 전부 정미경 의원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런 인용한 것 자체가 문제가 이제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SNS에 그 이용훈 교수가 쓴 책 반일 종족주의 이 책을 굉장히 비판하면서 왜 보수 유튜버들이 이걸 띄우느냐. 이러면서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같아요. 자유한국당 내에 굳이 개파가 있다면 그 이념적 그 성향이 있다면 아주 좀 극우적인 보수적인 게 있고 중도적이고 저는 이준석 최고는 좀 중도 합리로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으로 좀 포인트가 넘어가 버리는 홍준표 전 대표도 그렇게 극우로 갔을 때는 총선이나 상당히 힘들 것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일본을 편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게 가장 그래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이고. 맞아요. 저도 몸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어디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저 진보 쪽 그 집회하시는 분들 인터뷰 끝나고 저쪽에 태극기 집회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 미국 성조기도 걸려있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막말 사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물어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다 그분들 싫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인터뷰한 분들은 잘못하고 있다. 우리 일본을 우리가 그 길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다 똑같은 사람이구나. 다 우리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이 생각했는데 이 어떤 선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 다 뭐 친일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보수가 그럼 친일이냐 있어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9년 중에서 한 8년 정도는 극단적 반일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스탠스를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스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친일 반일 구조를 모는 것 자체가 사실 많은 사람들 좀 의아할 것이 지금 이제 이런 뭐 친일 프레임에 걸렸다고 하지만은 뭐 사실 정미경 의원의 발언도 애매한 게 자유한국당에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가 친일 발언한 걸 좀 대보시라 문제된 걸 얘기하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구도라는 것이 사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체주의적이고 약간은 다소 이제 애국을 내세우는 그 상황이 되면은 여당이 이득을 보는 상황이 와요. 그 보고서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그 이상으로 뭐 반일을 했다는 또 이제 그것도 비약의 메시지죠. 아니 지금 친일을 했다는 이건 비약의 메시지.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자유한국당 지도부들이 일본을 비난하거나 아베를 비난하는 것보다 문재인 정부와 그 정부 여당을 계속 공격했거든요. 그게 국민들의 생각에는 일본을 편대라고 느낄 수 있다는 아주 거죠. 단순한 논리죠. 결국은 대통령 아니면 일본인데 대통령 욕하면 일본 편든다 이렇게 그래요. 국민들 보니까요.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밖에서 빨리 끊으라는 거죠. 얼굴 하얘졌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